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031-323-2559 영한네이처 yhnatre.com.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스승은 그냥 그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담고 싶은 그런 이제 분, 뭐 이렇게 평생 동안 그런 분들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고의 스승이자 친구인 당신이 그립습니다. 숲으로 가는 먼 여행에 신용복의 언약과 동행합니다. 신용복 일주기 추모도서 만남 신용복의 말과 글 도서출판 돌베개.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국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첫 번째 인터뷰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연결했다가 마지막 질문에서 끊겼습니다. 중요한 질문이라 이 질문까지만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대표님. 예. 네. 뉴스공장은 왜 그렇게 잘 끊겨요? 공장이 안 좋은가 봐요. 대표님 답변이 하도 길어서 그래요. 자, 네. 한 가지 질문,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주승용 원내대표가 정권 교체를 못해도 문재인과는 손잡지 않는다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태도, 입장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떠신 입장이신지? 우선 주승용 원내대표가 그러한 것이 와전됐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권 교체가 최우선이다. 네. 라고 밝혔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요. 예. 저도 어떤 경우에도 예.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한 사람들은 차기 대통령 후보도 나오지 않아야 된다. 네. 하는 것을 주창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안 했고요. 예. 국민들은 야권으로의 정권 교체를 확정시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권 교체가 최우선이지 네. 그러한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차기 대통령은 여소야대 다단계이니까 예.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한 것을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도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주장합니다. 아니 이제 궁금한 것은 문재인과 연대는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 이 질문. 저희는 저희 국민의당은 문재인과의 연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도 절대 안 됩니까? 어떤 경우에도? 정권 교체가 어떤 경우에도 예.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예. 되는 거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출마를 하는 거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때는 안철수 대 문재인의 대결이 될 것이고 우리는 안철수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한다. 예, 당연하죠. 그 결정은 국민이 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한데 혹 연대를 해야 할 상황이 오고 그것이 정권 교체에 굉장히 결정적인 변수가 돼도 연대는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그때 가봐야 안답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하지 않으면은
친박 패권주의와 함께 정치 발전이 되지 않고 그러한 것은 지금 생각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지금은. 그러나 반드시 정권 교체는 이룩해야 된다. 예. 그러면 이렇게만 정리할게요. 지금은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은 생각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표님. 더 이상. 혹시 예. 김총수는 무슨 빠야? 아니 대표님이 예. 대표님도 약간 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건 이해는 갑니다. 예. 예. 아닙니까? 그래요. 예. 우리 둘이 다 서로 우정은 우정이고 예. 견해가 다른 것은 다른 거죠 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거죠. 예. 지금도 안 되고 앞으로도 예, 어렵다.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제가 한 달 후에 다시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였습니다. 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호영 기자입니다. 자, 반기문 전 총장과 최근 일주일인가요? 열흘인가요? 3박 4일이 정확하게는. 그다지 아는 척하기에는 긴 시간이 아니긴 한데. 네, 반 총장이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열흘이 됐나요? 열흘도 안 됐어요. 네. 그죠?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이 느껴지시죠? 너무 많은 사건이 있어가지고. 네. 자, 반 총장 이야기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언론에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지금 외교 라인과 MB 라인이 갈등 중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서 이제 김숙, 이동관 두 분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자, 실제로 보고 겪은 바에 의하면 일단 깔끔하게 정리는 안 된 게 맞는 것 같죠? 그렇죠. 그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면 기본적으로 그 김숙 전 유엔 대사가 외교관의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성정이 오히려 정치인에 좀 가깝고요. 그래서 이제 전면에 나섰겠죠, 지금. 예, 그래서 총괄을 맡고 있고 지금 이동관 전 홍보수석 같은 경우는 MB 시절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홍보수석이죠. 전 수석인데. 예.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캠프 내에서 활동한다기보다는 캠프 밖에서 자신의 사무실을 차려서 돕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도와드려라. 예. 이렇게 오더를 직접 공개적으로 하셨는데 직접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나요?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건 맞죠. 네. 맞는데 그 오더가 그 오더인지는 본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김숙 전 유엔 대사가 사실은 관계도로 보면 훨씬 가까운데. 그렇죠. 예. 같이 일도 했고 가까운데 이동관 전 수석의 일종 의견 개진 저쪽에서 보면 개입 혹은 도움 아무래도 결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지금 욕심이 많다고 하신 겁니까? 욕심이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욕망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죠? 의욕. 네. 예. 그래도 대선 후보 지지율 2위인데요. 욕심이라는 표현 좀, 네. 자, 의욕이 많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 의욕 아니면 어떤 의욕이 많다는 겁니까?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한 걸로 보이는 일정까지. 예를 들면요? 특강의 장소를 결정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규모를 결정하는 것도 본인이 좀 직접 챙기는 걸로 제가 현장에서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장소는 후보가 제가 있는데 그중에 이쪽을 하라든가 그런 걸 하나하나 챙긴다는 거예요? 방향이라든가 지정하는 장소 이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행사의 규모라든가 컨셉은 본인이 직접 챙기는 걸로. 제가 현장에서 본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본 거기 때문에. 네네. 네. 보통 후보들은 다음 일정이 뭔지도 모른 채 끌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예.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행사의 컨셉이라든가 할 말이라든가 그런 걸 머릿속에 순식간에 정리하고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게끔 일정이 급하게 돌아가는데 대선 후보들은. 예.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김숙
전 유엔 대사로 대표된 외교관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반 전 총장이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략 사이드라고 볼 수 있는 그 MB 쪽 사람들은 아마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의견을 개진하면서 약간의 어떤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거나요.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반 전 총장 같은 게 굉장히 조급하거든요. 그래 보입니다. 네, 굉장히 조급하고 게다가 또 지지율도 답보 상태여서 정확하게는 답보가 아니고요. 왜 언론이 거짓말하나 몰라요? 미안해서 그런가? 답보 아니고요. 내려가고 있어요. 한참. 네. 제가 욕심 답보 2개 들렸네요. 내려가는 거는 예. 팩트이기 때문에 예. 네. 그게 이제 한 언론조사 기관의 수치를 말할 수는 없고 예. 여러 언론 기관의 경향성을 말하자면 확실히 하락입니다. 추세는 좀 그렇게 보이죠.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 두 세력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두 세력 간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네. 자, 그걸 이제 정비를 해서 이제 문제는 인식한 것 같아요. 예. 반기문 총장 측에서도 이렇게 어지럽게 민생 행보해가지고 지지를 끌어올릴 수도 없고 네. 그리고 그게 맞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이제 방향을 좀 틀어서 방송 출연도 좀 하시고 네. 어제도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멘트나 메시지를 내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 앞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설이 나왔잖아요. 처음에는 바른정당에 입당한다는 설이 제일 먼저 나왔다가 네. 이게 그다지 여의치가 않은지 네. 그게 들어간 다음에 이제 본인이 직접 창당한다는 설이 또 나왔잖아요. 예. 이 현장에서 느끼기에 그리고 이제 물론 연대설도 있습니다. 뭐 빅텐트 해가지고 네. 본인을 중심으로 다 모여라. 네. 근데 창당설과 연대설은 딱히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달아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창당 이게 가능한 정도인가요? 분위기가? 물론 뭐 충청권 지역 의원들이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탈당하기 시작하긴 했는데 창당을 위한 창당은 아니고요. 말하자면 연대나 통합을 위한 창당은 가능하다라는 내부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근데 몸집을 좀 키워야 된다 스스로. 예. 네. 근데 사실 창당이 쉽지 않거든요. 이 비용 사실 반기문 전 총장하고 기자들하고의 간담회 때 이야기한 거를 비춰보면 그때가 아마 이 창당 입당 연대에 대해서 솔직하게 전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없다. 그렇죠. 이날이요. 네. 그게 첫 마디였어요. 창당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네. 창당 때 실제로 그 비용 때문에도 고생을 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처럼 이렇게 재력 있는 분도 네. 그랬다는데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요. 네. 그렇죠. 게다가 창당을 지금 해가지고 2월 15일 이전에 할 수 없잖아요. 조직이 필요합니다. 네. 2월 15일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 정당 그 보조금이 나와요. 예. 이때까지. 그러니까 1년에 4번 나오는데 첫 번째가 2월 15일인데 네.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이 이렇게 그 질주가 있죠. 폭풍 질주를. 네. 전국 정당을 만들려고 중앙당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중앙당 네. 만들어져야 돈이 나오는데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은 아마도 조기 대선이라고 치면 조기 대선 이후에나 나와요, 돈이. 그러니까 그렇죠. 돈 없이 치러야 되니까 물리적인 창당 자체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일종의 연대체 형식으로 만들고 그것을 다른 당들 예를 들면 바른정당이라든가 새누리당 내부의 일부 의원들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결합하는 형태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은가. 뭐 그게 가장 유력합니다. 우리는 교섭단체 정도는 된다. 네. 이렇게 네. 몸집을 불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바른정당과 합당하거나 뭐 이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죠. 그 박순자 의원이 새누리당 탈당해서 바른정당 갔거든요. 예. 그 박순자 의원 같은 경우는 팽목항에서 반전 총장을 수행을 했어요. 좀 상징적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 그리고 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본인은 반기문 총장과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몇 분이 이렇게 탈당도 하고 바른정당도 들어가기 전에 반기문 총장 옆에 이렇게 옹기종기 서 있는 모습. 그렇죠. 예. 옹기종기 좀 너무한가요? 네. 오늘 좀 거친데요. 옹기종기라기보다 스크럼을 짜고 이렇게 연대에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하나의 세력이다. 예. 이렇게 몸값을 올리려고 하는 시도를 당연히 하겠죠. 근데 이제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세력이라는 게 예를 들면 자꾸 안철수 전 대표를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새정치를 들고 나왔을 때 모였던
그런 그 그룹처럼 단일한 대우냐라고 했으면 할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서 그건 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조직적으로도 그렇고 쉽지 않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 총선을 바로 직전에 앞두고 네. 총선 5개월 전에 호남이라는 공고한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결합한 분들이 정치를 호남에서 가장 오래 한 분들로 지역 조직을 꾸리는 건 어렵지 않았거든요. 말하자면 진짜 선수들이 나왔던 거죠. 예. 순식간에 만들 수 있었거든요, 정당을. 예. 그래도 쉽지 않았는데 이분처럼 아예 정치적 기반인 자체가 없는 분이 정당을 만든다는 건 이제 말이 정당인 것이지 실제 물리적인 20석 이상의 전국 정당 이건 불가능한 일이군요. 물리적으로 무조건. 아마 그래서 본인들이 이 책사를 자처하는 분들이 이 요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도 반기문 전 총장 쪽의 처지를 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그 책사라고 불리는 그분들의 몸값을 알아봐야 쳐주죠. 아, 저분이 꼭 선거에 필요하구나 하는 예. 자체를 반기문 총장 측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예. 내부적으로 아직은 그 좀 전략 사이드에서 지금 이 판을 크게 읽거나 아니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스크럼을 짜고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반기문 총장의 사실상의 정당 창당한 것과 마찬가지의 세력이다. 예. 그런 다음에 어느 시점쯤까지 지지세를 끌어올려서 그런 다음에 이제 바른정당과 합당하거나 바른정당이 이쪽으로 흡수되거나 아니면 뭐 아마도 이쪽 당이 바른정당에 흡수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은 그 합당은 못할 테고 예. 이제 연대를 하려고 하겠죠. 연대.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원샷 경선이라고 해가지고 네. 비문은 다 모여서 경선 한번 하자. 크게. 예. 뭐 빅텐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어쨌든 비문 단일 후보를 뽑자 이런 움직임이 또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가거나 혹은 개헌을 고리로 반기문 대통령, 안철수 총리 1+1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을 뽑으면 나머지 한 사람은 따라오는 누구를 고를지 고민하지 마라. 요런 그림.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또 지금 언론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은 변수가 뭐냐면 2020년 총선이거든요. 왜냐하면 총선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의원들이 굳이 이렇게 대선에서 자기 세력이 꼭 대권을 잡아야 한다. 이런 그 의혹이 먼저 앞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역구만 관리가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게다가 이 단계별로 보면 원래 그림을 그리는 총괄 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화가. 그렇죠. 예. 총괄 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을 하고 싶으신 것 같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김무성 전 대표가 그렇죠. 예. 대선 출마하지 않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그다음에 국민의당에는 박지원 대표라고 하는 또 큰 화가가 한 분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화가가 너무 많다. 네. 화가끼리 화합이 쉽지 않다 이거. 장르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인 것 같은데 네. 그림은 뭐 그럴 법하나 이 욕망이 난무하는 대선 정국에서 이렇게 많은 화가들이 과연 자기 이해관계를 다 맞춰서 결국 이 그림까지 완성해내겠는가. 이 대작을. 예. 쉽지 않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림 그리는 분들은 도화지 위에 그림이 쉽거든요. 네. 다음. 하지만 각자 화가들의 가진 욕망의 크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화지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요. 네. 예. 굉장히 고급스러운 대화로 마무리가 되네요. 예. 저렴하게 시작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한결의 하영 기자와 함께 했고요. 오늘 역시 큰 정보는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출근할 때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게 너무 많죠? 하루 딱 5분.
이제 듣고 싶은 목소리로 사장님처럼 브리핑 받아보세요. 출퇴근하실 때 관심 있는 것만 짧게 요약해서 브리핑해드리는 나만의 음성비서. 27조 브리핑 이어링이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이어링을 다운로드하세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브리핑해드립니다. 나만의 음성비서 27조 브리핑 이어링. 동결건조로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한 아로니아 분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농장 아로니아 분말은 전라북도 김제에서 직접 수확한 100% 국내산 무농약 아로니아로 만들었습니다. 눈에 좋고 피부에 좋고 혈액순환에 좋은 우리 농장 아로니아 분말. 뛰어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높여 건강을 지켜줍니다. 명절 선물로도 아주 좋아요. 네이버에서 우리 농장 아로니아를 검색해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트럼프 행정부의 미래를 한번 짚어보려고 아산정책연구원 못 맞추신 분이죠? 김지훈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이제 취임을 했으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가 본인이 선거 기간 동안 주장했던 것과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임명하고 있는 장관 또는 최근에 하고 있는 액션을 통해서 말한 대로 갈 것인지 어떨 것인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네.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를 못 맞출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최근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워낙 영향을 많이 미치는 나라라서 이 최순실 뉴스 외에 꼭 챙겨보는 게 이제 트럼프 뉴스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탄핵이 될 것 같은 탄핵이 또 대세고 요새 그러니까 그런 느낌은 안 드십니까 혹시? 다른 대통령들보다는 가능성은 좀 높다. 다른 대통령들은 거의 가능성이 없죠. 없었죠. 취임할 때 이런 얘기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래서 뭐 이러다가 사실 없어질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사유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막 발목이 잡히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conflict of interest라고 그러죠. 이해 충돌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저도 그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트럼프 그룹 그렇죠. 자기 회사에 뭔가 경제적 이권을 쿠션으로 주는 정책을 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그게 자기 회사에 이득이 된다는 게 들켜가지고 곤욕을 치르다가 탄핵되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해 충돌이죠. 이해 충돌이죠. 그리고 미국 법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직자가 외국의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면 안 되는데 이제 다른 국가의 어떤 고위 공직자는 외교사절단 이런 사람들이 공적인 일로 와서 트럼프 그룹의 호텔에 묵는다. 그것도 사실은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엄격한 편인데.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돈을 공개적으로 받기는 하지만 그죠? 네. 그런 거는 돈의 액수가 적어도 굉장히 그거는 뭐 액수에 상관없어요. 엄격하게 따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근데 소위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오래된 이미 확립된 미국에 피해야 한다고는 공직자는 그 전통의 트럼프는 굉장히 인식이 약할 거거든요. 그게 뭐 문제야 이렇게. 개념이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역대 대통령들이 대부분 백지 신탁을 해요. 부시 같은 경우는 상이 굉장히 부자잖아요. 뭐 텍사스 레인저스 부산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또 어마어마한 부자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아들한테 경영권을 주고 그리고 그냥 신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들한테 신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밥 먹으면서 또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근데 그게 본인한테는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부시만 해도 정치가 집안이니까 그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아서 신탁을 하는데 이분은 그런 생각이. 공사 구분에 대해서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크고 다치죠 우리처럼. 그래서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공산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는데 전문가도 하셨군요. 근데 뭐 못 맞추는 사람이라서 말씀하셨다시피 헌법적 가치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같이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뭐 취임사도 보면은 그런 얘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 취임사 보면은 약간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얘기 같으면서 미래지향적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독립선언문의 일부를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요번에 취임사 같은 걸 보면은 정말 뭐 our, we, 뭐 아메리카 그러니까 그런 얘기만 약간 자기가 캠페인을 하면서 지지자들의 떼는 얘기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취임식 즈음의 지지율이 오바마 대통령 퇴임 지지율보다 낮아요. 37%가 이제 지금 나온 거죠. 퇴임할 때 즈음 지지율이잖아요. 그래서 만만치 않다, 이분이. 네. 그리고 또, 미국에서 화제가 된 게, 취임식이 인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절반 정도밖에 참석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 때 2009년에 180만 명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사진으로도 보셨다시피 그냥 꽉꽉 차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근데 거의 반이 비었어요. 사진으로 보면. 근데 또 비가 좀 왔어요, 또 그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오히려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비도 왔고 여러 가지 핑계 될 수 있는데 그 대변인 이름이 뭐죠? 켈리언 코네이. 대변인은 스파이서. 스파이서. 예. 그렇다 치고 그 사람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사람이 더 많이 왔다. 역대 최대다. 그것도 거짓말이고 그 사진을 제공했죠. 공중에서 찍은 사진을 비교해서 그거는 밑에 하얀 대리석을 이번에 깔아가지고 더 돋보여서 그런 거다. 근데 그 대리석은 오바마 때 깐 걸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밖에 펜스를 쳐가지고 못 들어온 사람이 많다 그랬더니 펜스 안 쳤다고 막 나중에 그러고 사진이 편집된 다 거짓말이란 말이죠. 그렇죠. 쓸데없이 그런 걸 거짓말을 하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약간 관종이에요, 트럼프가. 관종? 예. 이런 말 쓰면 안 되는구나.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좀 열등감도 좀 있고. 예. 그리고 지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관심을 집중받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트위터에도 자꾸 이상한 얘기 올리고. 성마른 성격 때문에 빡 해갖고서는 또 막 다혈질이라서 막 성질내고. 그래서 자꾸부터 오바마하고 비교되니까. 소위 백악관의 그 스태프들도 굉장히 방어적이고 신경질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왔어. 이러다가 거짓말을 해버린. 참 쓸데없는 비교고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렇게 꼭 하더라고요. 그러자마자 당연히 이제 미국 언론에서는 왜 거짓말 하냐고 말씀하신 그 켈리건 코네이. 네. 지금 고문이죠. 트럼프의 입이라고 불렸던. 이분을 싫어하는 분들 많던데 미국에서는. 근데 이분이 또 나와가지고 MBC하고 인터뷰하다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왜 거짓말을 계속 하냐고. 별것도 아닌데 거짓말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그 질문을 연속을 하니까 코네이가 여자인데 이분이 그게 팩트가 아니고 얼터네티브 팩트다. 그게 뭐 신조어죠, 신조어. 대안적인 사실이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팩트는 하나뿐이지 어떻게 얼터네티브가 있겠어요. 그것도 몇 명 참석했나 가지고 얼터네티브 팩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크게 화제가 됐어요. 크게. 그러니까 뭐 대응 수준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아마추어스럽고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욕을 좀 먹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이렇게 굉장히 쿨하게 반응을 하니까 한 감정도 없냐 저 사람은 뭐 이런 식의 뭐 비난도 좀 받았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스태프들도 굉장히 미숙한 거죠 대응하는 게.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장관들은 어떻습니까 장관들은 지금 이제 트럼프 내각을 좀 보시면요. 장관들은 그래도 청문회를 좀 통과할 만한 인물들을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백악관의 고문, 뭐 아니면 수석,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 굉장히 좀 약간 극단적인, 익스트림한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이게 비선실세. 비선실세는 이제 뭐, 딸내미가 또 많이 나서지 않겠냐. 맞아요. 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새. 딸이 한편으로는 인기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이방카 트럼프가 한국에 뭐 공간에 오면 정말 좋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국에 공간에 오면? 그러니까 뭐 대사로 온다든지 뭐 이러면 정말 좋겠다는 언론인들한테도 들었고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로망 뭐 이렇게. 미모도 싫어하는 사람도 많죠, 물론. 근데 플러스긴 해요. 트럼프 이미지에. 그러니까 약간 좀 미모도 있고 그리고 좀 지적이고. 그 집안에서 제일 똑똑하게 보이는 사람인 것이. 그렇더라고요. 그 부부가 딱.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박사님이 늦게 오셔가지고요. 박사님 시간이 훨씬 길었는데 박사님이 늦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10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급해서 급하게 지나가겠습니다. TPP 탈 때 이게 이제 미국이 중국 견제하느라고 만든 거잖아요, 원래. 그렇죠. 중국이 뭡니까?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인가? 그거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거기 들어가 있죠. 그랬더니 미국하고 일본하고 태평양 주변 나라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미국이 주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주도했죠. 중국 견제한다고. 근데 이걸
제일 첫 번째로 이걸 탈퇴한다고 사인해버렸어요. 오바마가.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바보짓이에요. 본인이 못 맞췄다고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막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정말 많은 경제학자들이 네. 좀 동의를 하는 게, 왜냐면. 왜 그러죠, 이거 진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협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뭐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이 원하는 그런 류의 이제 자유무역 협정이고 네. 이걸 대체해서 이제 TPP 탈퇴한다니까 중국이 얘기한 게 그러면은 우리 밑으로 모여라 하면서 알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중국 위주예요. 상품 위주로.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땡큐한 일을 왜 하는 거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건데. 바보라서? 별로 생각을 안 해본 거죠, 그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이게. 본인이 이제 미국 제일주의, 보호무역주의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자유무역을 표방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의 레거시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거를 해놓으면 이제 그 오바마 행정부가 사실 피보트 에이시아, 뭐, 아시아 회기,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던 거의 일환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어가는 꼴이 되는 거고. 오바마 행정부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그럼요. 간신히 만들어 놓고, 사실은 환태평양이라고 하면 아시아도 끼고 남미도 끼고 북미도 끼고 엄청나게 큰 네. 경제권을 합치자고 하는 걸 거의 다 만들어 놨는데 그렇죠. 이걸 다 뭉개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정에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뭐 우리 상품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부분이 있는데 미국은 서비스 부분에서 거의 이제 흑자를 보는 편이고 TPP 같은 경우가 서비스 부분을 강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온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바보 같은 결정이죠. 미국이 국익을 봤을 때. 그게 이제 오바마 콤플렉스 때문일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10년 동안 항상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마도 얘기를 안 했으면 미국 사람들이 TPP가 뭐야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슈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와서 철회하기도 사실은 좀 곤란하고. 그래서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네 이거. 이제 막 시작했는데. 박사님? 네. 박사님 잘못이고요. 죄송합니다. 지가 하셔서. 네. 이거 조만간 바로 이어서 2탄 해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이 어떻게 할 건지는 굉장히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칠 사안인데. 그렇죠.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바보 같은 결정과 예상치 못한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안 할 거야 했던 것 막 해버리잖아요 지금. 지금 뭐 지지율이 낮으니까 뭐라도 해서 보여줘야죠. 네. 그리고 결국 탄핵될 것 같다는 여기까지. 네. 아쉽습니다. 오늘은 절반밖에 못했고요. 다시 한번 조만간 모시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김지윤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급조한 프로젝트인데 이 버스 기사님들이 뉴스공장을 듣고 있으면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보내주시기 시작하자 아예 버스 기사님들이 보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네 감사합니다. 충주에서 용인 가는 5757 고속버스의 권해철 기사입니다. 네 이분 직접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손님이 왜 제주도에서 서울교통방송 듣냐고 들을 수도 있죠. 서울 왔을 때 도움이 되라고. 네. 그래서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시는 난 광면님도 해외에서 듣는 분도 많거든요. 앞으로 해외에서 듣는다고. 전 남미에서 듣는다든가 전 아프리카에서 듣는다든가 이런 분들도 문자를 보내기 어렵군요. 그런 분들은 친척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아니면 국제 문자를 보내주시든가. 네. 자, 버스 프로젝트 합니다 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굉장히 바트게 진행됩니다, 오늘. 조성주가 간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억울한 사람들 만나고 왔습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네. 주로 억울한 사람들, 화나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고 있는데. 네, 오늘은 어떤 분야에서 억울한 분들 만나셨습니까? 일단 억울한 사람들 현장 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딱 이해 가실 겁니다. 들어보시죠. 요즘 애들 하여튼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진짜 할아버지는 맨날 나만 무시하셔. 다온아, 할아버지는 널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공부도 하기 힘든 애들한테 선거까지 시키려니까 걱정돼서 그렇지. 에이 엄마, 근데 그건 좀 아닌 게 우리가 기계처럼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뉴스 기사도 보고 애들끼리 조금이라도 이야기하면서 알아야 할 건 다 알아.
이 청소년들의 외침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연극이군요. 네. 잠깐만요. 택시기사님들이 불만을 보내주셨어요. 택시기사는 어떡하라고. 네. 택시 포함. 네, 이어가 주세요. 예, 연극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였는데요. 선거 연령이나 지금 18세로 인하했으면 지금 현행은 이제 19세죠. 네. 인하를 주장하는 청소년 단체들이 국회에서 이제 크게 토론회를 열었는데 그 앞에 이제 사전에 진행된 연극 내용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여야 간에 그리고 각 정당들 간에 대선 앞두고 18세로 선거 연령 인하하는 거하고 결선 투표제 이런 게 이제 나름 쟁점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며칠 전에 여야 간 이제 원내 수석들의 회동에서는 불발됐어요. 1월 달 통과는 지금 뭐 안행위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통과돼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쟁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번 촛불 집회에도 뭐 수백만 명 나올 때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게 인상적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건 세계적인 기준만 보면 간단합니다. 이게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밖에 그 18세까지 투표권을 안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그렇죠. OECD 국가 중에 우리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날 토론회 자료면 전 세계 157개 국가 중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허용하는 데가 147개. 네. 안 하는 나라가 10개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대한민국이 있는 거죠. 네. 네. 안 하는 나라들 보면 우리가 이름 못 들어본 나라들이에요. 못 들어본 나라예요. 네. 말씀드려도 몰라요. 네, 저도 잘 모르는 나라들. 국가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나 아직 체제가 제대로 안 잡힌 곳이지. 왜냐하면 18세면은 군대도 가고요. 그렇죠. 모든 의무를 국가가 부여하는 모든 의무를 다 줍니다. 병역의 의무가 주어지고요. 납세의 의무도 있어요. 다 주어지는데 선거권만 안 주는 거예요. 이 이유는 간단해요. 선거권 그러니까 이 연령대가 자기들의 후보에 유리한 지지율을 나타내냐 안 나타내냐 이유 하나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여야 간의 선거의 유불리를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건데 이 문제를 과연 그렇게 접근할 문제냐 아니면 보편적 민주주의의 어떤 시민권으로 접근할 문제냐 이걸 볼 필요가 있겠죠. 거창할 것도 없고 군대 가면 투표도 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원래 전 세계에서 투표권이 확정되어 오는 과정이 병역의 의무를 일반 시민들이 지게 되면서 투표권도 주는 거예요. 아니 의무는 지는데 권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생이 이게 이제 잘 먹히니까 그걸 내세웠는데 그러면은 18세부터 군대 안 간다. 18세부터는 군대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다 졸업하고 나서야 간다. 이렇게 정하든지요. 그렇죠. 나이는 18세로 정해놓고. 토론회에서 나왔던 뭐 주요 주장 하나 들어보시죠. 네. 집에서 가족이 4명인데 그 여동생하고 부모님하고 넷이서 가입한 정당이 다 달랐대요. 독일의 4개 정당이 다 한 16세, 15세, 16세 이후서부터는 친구들이 다 각각 가입해서 밥상머리에서는 그야말로 사회 문제, 우리 정치 문제에 대한 활발한 토론으로 청소년기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들으면서 저도 언젠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도 그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돼서 사회가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청소년들의 역량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깊이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연령대에 정치 이야기를 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히 철학이나 다른 과목을 통해 정치 얘기를 해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청소년들 그 외국에서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 사회 문제에 관심 가지게 되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반드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은 아닌 것처럼 나이가 어리다고 정치적 판단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어른들이 야, 세상에 원래 그런 게 아니야라고 하는 때가 묻지 않고 그냥 그 기본적인 원칙적으로 선택을 하니까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하간 다른 걸 다 떠나서 군대 가면 원래 줘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다 주는 겁니다. 예. 최근에는 일본이 아마 18세로 이 선거 연령을 인하했어요.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정당들 간의 쟁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는 건데요. 새누리당이 적극적 반대는 새누리당은 바른정당도 의견 통일이 안 돼가지고 의견 통일이 안 되죠. 물러섰어요. 당론은 아니에요. 바른정당도. 왜냐하면 반대하는 분들이 절반 정도 되거든요. 예. 네. 새누리당의 주장은 인하하더라도 학제 개편이랑 같이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학제 개편도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공부하는 학생에게 투표는 어렵다 뭐 이런 거죠. 예. 네. 다른 나라는 뭐 공부 안 하니까 투표합니까? 이거 그럼 전혀 다른 문제인데 자꾸 선거권을 주면 공부를 못할 거라고 하는 일종의 협박이죠. 네. 상관없어요.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청소년 참정권 문제는 그것도 공부입니다. 제일 중요한 공부예요. 네. 몇 년 전에 코스타리카 중미의 이제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코스타리카에서는 한 8살, 9살, 10살 우리로 따지면 초등학생들한테도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하게 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실제 투표 결과에 개표에는 합산되진 않아요. 네. 그러나 투표장에 가서 직접 똑같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교육이다. 민주주의 교육이다. 이렇게 일부러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무슨 선거는 공부가 아니라 별거인 줄 아는데 평생 자기 일생에 영향을 미칠 선거 이 큰 공부인 겁니다. 가장 큰 공부죠. 이거는 수학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공부 때문에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삶에 대한 공부이기도 하고 평생 영향을 미쳐 평생. 나이가 먹을수록 정치가 내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촛불정국에서 특히 청소년 참정권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 필요성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청소년 자치연구소 정건희 소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동안 제가 이제 청소년 쪽 일하게 된 게 한 20여 년 정도 되는데요. 초창기부터 청소년들이 문제들을 접근하면서 결국은 청소년들이 시민사회에 참여하고 시민으로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그 간혹 꾸준히 활동은 있어 왔었어요. 작년에 네트워크 꾸리고 다시 집중해가지고 하자. 근데 그러다가 탄핵이 터져버려가지고 묻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청소년이 튀어나오면서 갑자기 불을 받은 거예요. 오히려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때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꾸 청소년 단어의 어떤 뉘앙스 때문에도 그러는데 청년입니다. 18세부터는. 군대 그렇죠. 간다니까요. 군대에 지나치게 집착하시는데요? 아닌데 이게 기본인 거예요. 네, 맞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국민국가가 탄생하면서 그렇죠. 국가가 이런 의무를 부여하고 권리도 동시에 부여하게 되는데 네. 군대는 가는데 투표를 할 수 없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네. 그리고 실제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다양한 주장이 나왔어요. 단순히 이제 선거권만 18세로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 가입 자격, 예를 들면 피선거권도 제한이 있잖아요. 국회의원은 25세, 만 25세. 대통령도 피선거권 제한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나이, 연령으로? 만 40세. 40세. 네, 만 40세입니다. 이 기준 좀 이상하긴 해요. 네, 대통령 그 기준은 헌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상한 기준 아닙니까? 사실 이 문제를 아마 법제처인가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근거가 뭐냐? 당시에 이걸 제정할 때 헌법도 그렇고 결국 이제 답변은 뭐라고 하냐면 특별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공식적 답변이었습니다. 그 정도 나이는 돼야지 대통령으로 권위가 서는 거 아니겠는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당시에 아주 오래전 한 50년 전에 그냥 사회적 통념 정도. 네. 그리고 그때는 연령이 생존 연령이 더 낮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면 만 50세 정도로 정한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네. 근거가 없다. 네, 특별한 근거를 합리적 근거 찾기는 어렵습니다. 30대라고 해서 대통령 되지 말란 법이 없고요. 네. 제가 지금 만으로 38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정의당에서도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하고 심상정 대표 출마하는데 저 못 나가죠. 만 38세여서. 이 문제 지적은 사심이 담긴 거네요. 아주 사심이 담겼습니다. 네, 취소. 네. 네, 직접 청소년 얘기 마지막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날 있었던 김정현 청소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제 나이는 지금 올해 이제 고3이 되고요. 청소년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치 참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권이 주어진다고 해서 학교에서 정치적인 의견으로 다툴 일이 있을 것 같진 않고 정치화라는 게 사실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어른들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선거권이 주어진 어른들은 그렇다면 항상 정치화가 돼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청소년도 같은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지나친 정치화 이런 거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 하기 전에요. 버스, 택시, 교통수단, 대중교통수단 얘기를 했는데 나는 굴삭기 기사다. 네. 나는 왜 빼냐. 대중교통수단 아니거든요. 하지만 굴삭기 정도는 끼워드리겠습니다. 자. 아니, 하도 호응이 높아가지고 호응이 이렇게 높을 줄 몰랐어요. 그럼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국회에서도 아직 쟁점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오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법안들도 많이 발의되어 있고 어쨌든 안행이 법안 소위를 통과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1월 국회 통과는 지금 현실적으로 물리적 시간으로는 좀 어려워졌지만 뭐 2월 임시국회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다시 이제 여야 간에 합의가 된다면 진행될 수 있을 거고요. 뭐 새누리당 주장에서는 이제 학제 개편이랑 같이 가자는데 사실 그거 어렵거든요. 예, 2014년에 헌법재판소가 이제 현재 선거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도 선거권이랑 성년 연령이랑 안 맞는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지 이거 자체가 연령이 인하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건 아니거든요. 새누리당은 선거권 낮추자고 하는 데서 반대하면 사실 욕먹으니까 거기 학제를 끼워 넣은 겁니다. 네. 학제를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바꿉니까? 그 입학 연령이 다 바뀌는데 어마어마하게 큰일인데 예. 안 하겠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기법이죠, 기법. 네. 어쨌든 뭐 이 문제 관련된 대선 주자들의 입장이나 반기문 총장은 전 총장은 조금 부정적 견해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성주 소장님, 전 소장님이죠? 지금은 백수에 가깝습니다. 저는 김어준이었고요.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